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큰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요, 중국 같으면 명나라, 청나라,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 끝에까지가 아니고 18세기 딱 전성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일본 역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개념 다지기를 보기 앞서서요. 일단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그리고 또 일본 역사 관련돼 가지고 크게 뼈대를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다른 말로 홍무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3대 황제 영락제, 일단 두 명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청나라 시대는요, 맨 처음에 그 여진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 그 다음에 청나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한 홍타이지, 그 다음부터 청나라 전성기를 열었던 강희제, 옹정제, 권융제, 이 세 황제, 결국 청나라 시대 때 나오는 사람들 5명의 각각 중요한 활동들, 업적들 잘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일본은요, 앞에 큰 단원에서 큰 2단원에서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까지 했죠. 그 해이안 시대 중에 이제 무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그 무사 정권의 순서, 그게 뼈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이 가마쿠라 막부, 그 다음 무르마치 막부, 그 다음에 굉장히 거의 100년 동안 혼란에 빠졌던 전국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에도 막부, 그렇게 또 이 뼈대를 먼저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각각 살을 붙여나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다지기 OX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OX 문제 1번입니다. 명나라 홍무제, 바로 명나라 세운 주원장입니다. 재상제를 확립하여 황제권 강화했다. 자, 명나라 홍무제가 황제권 강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황제권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는 폐지했습니다. 폐지. 자, 재상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면 지금의 국무총리, 그리고 조선시대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 그런 재상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일단 지금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들이 직접 재상들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왕이나 황제한테 보고하는 그런 게 재상제인데, 그런 재상제 다 없애버리고 황제한테 직접 보고하게 하는 그런 체제를 취한 거죠. 바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상제 폐지하는 쪽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겠습니다. 네. 하여튼 명나라 홍무제 재상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화, 바로 정화항에 나오면 바로 이거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 유명한 정화의 항입니다. 자, 이거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거 정화의 함대가 간 곳이요, 이게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가지고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명나라 국력도 과시하고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청나라 권륭제 때 아까 봤습니다. 청나라 전성기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바로 이 대략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18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인데요. 이때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 확보했다. 이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지도 문제가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 명나라 때는 실천을 중시하는 고정학, 청대에는 실증적 연구를 중시한 양명학. 자, 일단 명나라 때 실천을 중시한 학문이 발달하게 했는데 그것은 고정이 아니고 양명학이고요. 또 청나라 때 실증적 연구를 중시한 학문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름은 양명이 아니고 고정학이죠. 그러니까 양명학, 고정학, 명청서로 바뀌었습니다. 5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에도 막부를 세운 후 조선 침략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은 맞죠. 근데 에도 막부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것이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도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부를 새롭게 세우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에도 막부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막부가 에도 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앞하고 뒤는 맞았는데 가운데가 틀렸죠. 네, 다 이건 X고요. 6번입니다. 에도 막부입니다. 이제 바로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를 확립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서유럽 봉건제도 공부할 때 영주, 기사, 그렇게 지방 분권적 봉건체제 그렇게 봤습니다만, 에도 막부도 거의 일단 쇼군이 제일 높은 사람, 쇼군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서유럽의 영주들 같이 다이묘라고 그래가지고 각각 지방을 나누어 다스리는 영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딱 봉건체제가 비슷한데요. 본래 봉건체제 하면은 서유럽 같으면은 지방 분권적인데, 이 에도 막부는 지방 분권적 봉건체제가 아니고 중앙 집권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네,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그래서 이 지방의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쇼군을 아련하러 에도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이묘들 자제들을 또 에도의 인질로 또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군이 이 다이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에도 막부의 봉건 체제를 가리켜가지고 지방 분권이 아니고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유럽의 봉건 제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7번입니다.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 개방에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교역
활약했고 이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제 나가사키에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서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한테만 교역을 허락했고요. 거기 이 데지마, 나가사키 데지마를 통해서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와 서양 학문들이 들어왔죠. 그런 학문들 가리켜서 난학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난학, 여러 가지 의학, 뭐 여러 가지 뭐 수학, 과학 그런 것이 들어왔고 학문 이름을 난학이라고 했다고 한 거 일단 그것만 용어 정리하고 또 짝짓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한 거. 자, 바로 청나라가요, 중국을 통치한 제도가 강경책하고 회유책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국 통치 방식 중에서, 자, 강경책은요, 자, 이 변발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앞머리하고 가운데 머리 밀어버리고 뒷머리 닦는 게 변발이죠. 이건 여진족, 만주족의 풍습입니다. 이런 거를 한족한테 강요를 했죠. 복장은 호복이라고 하는 복장을 강요했고요. 바로 이것은 청나라 통치 방식 중에서 강경책이 되겠습니다. 또 근데 또 채찍과 당근이라고 해서 또 당근이 있어야 되겠죠. 회유책은요, 아주 그 역대 중국의 모든 서적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거 그런 걸 출판한 것이 사고전서입니다. 이 사고전서를 편찬한 때는 바로 18세기 후반 걸중제 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한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니까 회유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청나라 통치 방식 중에서 강경책, 회유책 잘 구별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자, 9번. 자, 일본 역사. 일단, 다시 한번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사정권, 헤이안 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쭉 헤이안 시대가 진행되다가 무사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가마쿠라 막부. 보통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 후반 그렇게 말해지는데, 뭐 몇 세기 후반 그렇게 말하면 자꾸 헷갈립니다. 기왕 연도까지 알아두면 딱 좋습니다. 일단 가마쿠라 막부가 1185년경에 수립이 됐고요.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한 사람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네, 이름 외우기가 다 풀네임을 외우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대충 성씨만이라도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그리고 두 번째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어쩌고저쩌고, 즉 아시카가 가문이고, 그 무로마치 막부를 처음 세운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우지입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는 14세기 중엽이라고 얘기 드는데 1336년 이때쯤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한 100몇 년쯤 지나가지고 굉장히 일본이 그 다이묘들 간의 전쟁에 벌어지는 혼란에 빠지는 시대, 그때가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대는 보통 뭐 어렵게 말하자면은 한 1470년대쯤부터 시작되는데 그냥 여기 책에 나온 대로 15세기 중엽이라고 하겠습니다. 15세기 중엽부터 다이묘들 간에 서로 쇼군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일종의 내전 같은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가 중국에서의 춘추 전국시대하고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 전국이 아니고 싸울 전자, 전쟁하다 할 때 그 전자 써서,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일본식 발음대로 생국구 시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중학교 교과서에는 생국구 시대라고 안 하고 전국시대라고 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15세기 후반 들어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세기 후반에 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가문이 열은 막부가 에도 막부입니다. 네, 이 에도 막부는 연도로 말하자면 1603년부터 에도 막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막부 순서도 그렇지만 정확한 연도까지 알아두고 또 막부를 수립한 가문, 또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 이렇게 각각 인물들 막부 순서 잘 정리하면 뭐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데 훨씬 편합니다. 네, 그 다음 단답형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단답형 1번입니다. 계속 되풀이 되네요. 홍건적 출신의 바로 그 명나라 건국한 사람 주원장이죠. 네, 주원장이 황제가 됐을 때는 홍무제라고 불렸고요. 자, 근데 명나라 처음 수도가 베이징이 아닙니다. 난징을 처음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해둘 것 같아요. 처음에 주원장이 나라 세울 때는 난징을 수도로 했고 나중에 영락제가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수도를 옮긴 거죠. 다음 11번. 홍무제는 어떤 제도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향촌 통치. 자, 홍무제가 향촌을 통치한 제도 이름, 이거 이갑제라고 합니다. 이갑제. 네, 이건 뭐 거의 고유명사 같은 거니까 외워야 되겠고요. 홍무제 이갑제, 향촌 통치하는 조직 이름, 제도 이름. 12번입니다. 명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항해에 나서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까지 다녀와 명의 국력을 과시한 인물, 바로 정화죠. 네. 그리고 이 정화를 보낸 사람은 또 영락제고요. 네. 항상 영락제, 정화 항상 이렇게 짝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17세기 초 만주에서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 자, 이 12세기 때 바로 금나라가 굉장히 아주 중국을, 특히 화북지방을 통일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금나라의 명성을, 영광을 잇는다고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홍타이지 때 가서 청나라 바뀌고, 일단 처음에 여진족 통일하고 후금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죠. 누르하치. 이때가 이제 17세기 초반이라고 합니다만 1616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거는 홍타이지 때 가서 바꾼 거고요. 자, 이것도 잘
청나라로 나라 이름 바꾼 왕, 황제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4번입니다. 바로 그 홍타이지입니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명이 멸망하자 베이징 점령을 중국 지배했던데요. 자, 이 순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명나라가 청나라 때문에 직접 망한 것이 아니고 일단 명나라가 멸망한 때가 1644년인데 일단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습니다. 이자성 농민 반란군.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베이징의 자금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명나라는 멸망을 했고요. 근데 그 명나라 장군 중에 그 만리장성 쪽 동쪽을 지키고 있던 오삼계라고 하는 장군이 그 이자성 농민 반란군을 베이징에서 몰아내달라고 청나라를 만리장성 안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결국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홍타이지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일단 명나라는 이자성 농민 반란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고 그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 농민 반란군을 몰아내 달라고 명나라 장군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청나라가 베이징 점령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입니다. 청에서 발달한 학문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학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 고증학이라고 했습니다. 명나라는 양명학, 청나라는 고증학. 너무 형식에 치우친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그런 양명학, 고증학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16번입니다. 선교사 출신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지도자. 마테오 리치는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중국에 들어온 이탈리아 출신 선교사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만든 지도 이름이 고려 만국전도라고 하죠. 고려 만국전도라고 하는데 이것의 특징이 왜냐하면 더 이상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알고 있던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마테오 리치 고려 만국전도.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15세기 후반이니까 1400 몇 년입니다. 1470년대, 80년대 일본에서는 쇼군의 자리를 놓고 막부의 최고 우두머리 쇼군,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장군입니다. 장군. 쇼군의 자리를 놓고 지방의 다이묘들이 서로 다투는 생국구 시대 또는 한자어로 그대로 전국시대가 지속되었고요. 다음 18번입니다. 바로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네,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19번입니다. 이제 에도막부. 임진왜란 이후에 1603년부터 에도막부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제도 실시해가지고 지방의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쇼군 아들 플러스해서 다이묘 자제들을 인질로 이렇게 에도에 지금 에도가 지금 도쿄입니다. 자, 이렇게 수도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 바로 산긴 코타이 제도입니다. 산긴 코타이 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고 하는 또 특이한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다음 에도 막부는 자 어느 나라 상인들을 통해서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의 학문 기술 받아들였고 그 장소는요 나가사키라고 했습니다. 나가사키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유럽의 학문을 가리켜서 난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난학이라고 하는 게 그 왜 난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를 오란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란다. 그래서 이 오란다의 란자를 따가지고 난학 그런 명칭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객관식 1번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중국에 관해서는 특히 인물이 어떤 업적을 취했나, 어떤 활동을 했나, 그걸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역시 첫 번째는 인물 문제가 나옵니다. 원나라 말기 홍건적 출신, 또 난징 수도로 삼아, 베이징이 아닙니다. 난징을 수도로 삼아 나라 세웠다.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세우고 이제 그 당시까지 원나라 몽골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족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죠. 바로 명나라 세운 주원장, 다른 말로 홍무제가 되겠죠. 자, 주원장 홍무제. 자, 홍무제가 실시한 정책 보면은 자, 8기는요. 그 누르하치,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누르하치가 만든 여진족 특유의 그 군사 행정 조직이죠. 이 팔기자라고 하는 게 8개의 깃발, 그 뜻인데요. 이 팔기자라고 하는 게 꼭 후금뿐만이 아니고 쭉 뒤에 청나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팔기를 조직한 사람은 누르하치고요. 네.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답은 2번이네요. 명나라 그 주원장이 실시한 향촌 조직 이름, 향촌 제도 이름 바로 이갑제, 고유명사 같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3번, 군기처도요, 이 청나라 때 전성기를 이끈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중에서 바로 옹정제입니다. 옹정제 때 그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군기처입니다. 군기처는 옹정제. 4번,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황제는 또 청나라 때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17세기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세기 중반 후반.
네, 중반 후반. 강희제가 워낙 그 재위를 오래 했습니다. 거의 60년 넘게 재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17세기 중반 후반, 그 다음에 18세기 전반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여튼 러시아하고 이렇게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진출하려고 한 러시아와 사이에 국경을 정한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 강희제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 확보한 황제는 바로 18세기 중반 후반에 걸륭제죠. 걸륭제. 네, 걸륭제. 18세기 중반 후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지만, 자, 이 순서가 청나라 전성기 연 황제 순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답과는 관계없지만 항상 선지 나올 때마다 잘 개념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자, 명나라 3대 황제, 가장 전성기인 영락제에 대한 건데, 자, 영락제는요, 1400년대 초반이니까 15세기 전반, 그렇게 일단 시기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 태종 때, 세종 때, 그때쯤이고요. 자, 1번, 재상제 폐지했다. 자, 황제권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 폐지한 사람은 주원장 홍무제고요. 바로 영락제가 이렇게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해서 수도를 옮겼죠. 자금성 건설했습니다. 맨 처음 주원장이 명나라 세울 때는 수도가 난징이었다가 이렇게 영락제 때 가서 베이징 옮겼습니다. 그리고 디귿, 정화의 함대 파견 역시 늘 잘 나오는, 항상 짝이 드는 키워드. 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그러니까 3번이네요. 이 몽골을 역시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낸 건 역시 명나라가 세운 홍무제가 되겠죠. 주원장.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중위포시가 있는데요. 자, 명대에 실시한 명나라 얘기 나오고 항해 이렇게 나오고 그 길이 뭐 인도양까지 해서 지금 아프리카 동쪽까지 왔습니다. 그럼 항해 바로 누구겠습니까? 명나라 영락제가 보낸 정화의 남해 원정이라고 하는 바로 정화의 항해입니다. 근데 옳지 않은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 정화의 항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보면 답은 1번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다니긴 했지만 무슨 영락제나 정화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징기스칸도 아니고요. 이런 나라를 다 정복하려고 이런 그 항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해했다고 해서 명나라 영토가 여기까지 확대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를 보더라도 명나라 최대 영역이 이렇게 빨간색 선, 요 선에 있는 게까지가 명나라 최대 영역이지, 이 정화가 항해한 데까지 이렇게 명나라 영토가 넓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선지는 지도 설명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3번, 그 목적은 명나라 국력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서였고요. 바로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조국 무역이 활발해졌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나라는 해외에 관한 많은 지식을 당연히 얻게 되겠죠.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4번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해가는 과정입니다. 명나라는 영락제 사후 황관들이 정치를 좌우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 정치 혼란해졌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북쪽에서는 세력을 회복한 몽골이 자주 침입했고, 심지어는요 명나라 황제 중에 이렇게 몽골 부대한테 포로로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 해안에서는 외국 약탈이 심해졌고요. 바로 이때 또 일본에서 전국지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를 틈타가지고 또 많이 왜구들이 이렇게 약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입니다. 리을 이민노란 때에 이렇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재정이 악화되니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반발해서 각지에서 농민들이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성입니다. 이자성. 결국 명나라가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아니고 이자성 반란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자성 반란군이 베이징 자금성 점령해가지고 명나라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자성의 반란을 진압했다가 아니고 이자성 반란 때문에 명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건 답은 5번 미음이 되겠습니다. 네, 5번 갑니다. 네, 5번 청나라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청나라 건국과 발전을 주제로 어쩌고 하는데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강희제, 바로 이 각각 주요 황제들, 주요 인물들의 업적, 실시한 정책 잘 구별하는 문제네요. 자, 군기체를 설치한 황제는 옹정제고요. 그리고 3번의 난을 진압한 황제는 강희제입니다. 자,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성 반란군을 몰아내달라고 명나라 장군 오삼계가 그 만리장성 안쪽으로 청나라 군대 불러들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삼계 같은 명나라 장군 3명한테 각각 그 변방지역을 번이라고 하는 변방지역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변방지역 번을 다스리고 있던 3번의 왕들이, 즉 오삼계 포함해가지고 3명의 그 3번의 왕들이 청나라에 반대해서 일으킨 난이 3번의 난입니다. 그 3번의 난이 진압된 때가 참고로 연도까지 말씀드리자면 1681년입니다. 1681년에 진압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3번의 난이 일어난 때는 강희제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영락제,
영락제가 정화 파견한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 낚이면 안 됩니다. 영락제 얘기 나온 이유는 명나라 얘기지 청나라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4번입니다. 걸륭제,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 확보했다. 이것이 맞겠습니다. 네. 18세기 중반 후반 걸륭제 때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 확보했고 심지어는 좀 이따가 또 지도가 나오겠지만 현재 중국 국경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번 누르하치, 후금을 세운 사람이죠.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인데 그 국호를 청나라 바꾸고 조선 침략한 병자호란 일으킨 사람은 누르하치가 아니고 홍타이지죠. 네. 네,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청의 통치 방식인데요. 청나라가 한족을 포함한 중국 전체를 다스린 정책. 자, 하나는 강경책, 하나는 회유책입니다. 당근과 채찍인데요. 자, 만주족 풍습이 변별과 호복 강요한 거니까 이거는 바로 강경책이고 또 고위관직에 그래도 만주족, 한족 같이 함께 등용했습니다. 결국 강경책과 회유책 병행했다고 하는 거 답은 그대로 5번이 되겠네요. 그 중국 전통 문화를 억압했다. 이렇게 한쪽도 같이 등용을 하고 또 아까 말했지만 걸륭제 때는 사고전서까지 편찬하고 그 전통 문화를 억압한 게 아니죠. 그리고 명나라 제도 그대로 유지했다. 자, 근데 이거 명나라 제도 유지한 것도 많습니다만 과거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변별과 호평 같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쪽 제일주의, 요거는 제일주의 얘기 나오면 이건 몽골 할 때 얘기 나오는 거죠. 몽골 제일주의. 그리고 4번 만주족 풍습 강요하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여기 강요했다고 써 있는데 강요하지 않았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7번 가겠습니다. 바로 7번이 이렇게 강제로 막 변발이라고 해가지고 앞머리 깎고 뒷머리 닦게 한 이런 겁니다. 바로 이거 이제 강경책이죠. 그 강경책과 목적이 같은 정책. 그러니까 강경책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나라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억 나왔네요. 변발과 호복. 바로 강경책의 중요한 키워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청나라 왕조 비판 금지, 만주족 비판 금지 그런 거니까 답은 디귿이네요. 청왕조를 비방한 사상을 통제했으니까 바로 같은 강경책, 기억 디귿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니은 과거제 실시하면서 한족 등용한 것도 그렇고 또 대규모 편찬사업, 사고전서 아까 걸륭제라고 했습니다만 이 니은하고 리을은 강경책이 아니고 효유책이죠. 효유책. 네. 항상 당근과 채찍, 강경책과 효유책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8번 갑니다. 명청지대 화이론. 자, 화이론이 이제 중화와 또 오랑캐 그런 얘기인데요. 화이론과 그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겁니다. 1번 선지 보면은 화이론은 바로 뜻 그대로네요. 한족이 주변 민족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변방은 오랑캐고 그러니까 조선도 오랑캐라고 봤던 거고요. 2번 명청교체는 주변 민족인 주변 청이 한족 국가의 명을 멸망시킨 사건이지. 근데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3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나라가 멸망하니까 조선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 이제 진정한 중화는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나라들이 이제 작은 중화, 소중화라고 자칭 그렇게 그 소중화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자, 5번 선지입니다. 청이 중국을 통치하게 되자 조선과 일본은 청을 중화로 생각하기 시작해서 아닙니다. 네, 여전히 청나라는 비록 뭐 조금 책봉 관계는 유지하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계속 명나라를 숭상하면서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은요, 명청지대 처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볼 수 있는 모습. 자, 라마그를 믿는 귀족하면 이건 몽골 원나라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거 답이네요. 관청에 은으로 세금 내는 농민. 자, 일단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해상교통이 해상교역이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한테는 중국의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걸 팔았는데요. 그 도자기나 비단 같은 걸 파는 결제 수단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메리카라든지 뭐 일본에서 생산된 은들이 그런 결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그렇게 넘쳐나는 은을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죠. 근데 거기서 끝일 것이 아니고 그 세금 내는 제도가요. 은으로 세금 내는 제도가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이라고 그러고 일조 편법. 청나라 때 세금을 은으로 내는 제도는 지정은체. 이것도 잘 명청 관련해서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은으로 세금 내는 거지만 명칭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3번 수출입품 검사는 시박사 관리인데요. 자, 시박사라고 하는 거 앞전에 송나라 시대 때 해상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 시박사라고 했습니다. 4번 전시통해. 전시도 역시 송나라 때 처음으로 황제가 마지막 시험 주관하는 그런 제도죠. 역시 이것도 송나라 때가 되겠고요. 그리고 5번 선지 역참제 이용해서 바로 역참제자 동서교류가 활발했던 원나라 시대 때 설치했던 것이 역참제였죠. 네, 이것도 역시 몽골 또는 원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갑니다.
네, 10번 명나라 청나라 시대 지배층 이름을 묻는 거네요. 자, 이 지배층은 역시 유교적 소양을 지녔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에 적극 협조하여 향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 명청시대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배층 이름 신사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사. 호족은요, 이건 한나라 시대 때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절도사는 또 당나라 시대 때 지방 군벌들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난을 일으킨 사람이 안사의 난이 있었습니다. 안록산 사사명의 난. 그리고 4번 사대부는 송나라 시대 때 주로 과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또는 문인들 그런 사람들 보고 사대부라고 했고요. 그리고 5번 문벌귀족은 요건 고려 전기 때 해당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네, 11번 가나 즉 명나라 청나라 때 이제 또 이렇게 당시 너무 이론과 형식에 치우쳤던 성리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왔던 학문, 바로 명나라 때에는 실천을 중시했던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때는 또 문헌을 또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한 고증학이죠. 그러니까 양명학, 고증학, 그게 나와 있는 게 짝으로 지은 것이 답은 4번이네요. 명나라는 양명학, 청나라는 고증학. 12번 갑니다. 자, 12번. 다음 지도가 중국인들에 끼친 영향입니다. 근데 이 지도 딱 보면은 명나라 말기에 명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그린, 자,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려 만국전도. 일단 그걸 딱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려 만국전도. 자, 이걸 알아본다면 요 특징은요, 일단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중심이 아니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 더 강화될 리가 없고 답은 3번입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2번. 이건 서민문화와 관련이 없고요. 물론 명청 때도 서민문화가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고려 만국전도와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정화가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자, 이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들어온 사람이고 정화의 아프리카 원정은 14세기 전반 영락제 때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이 고려 만국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한 것이 결코 아니죠. 네, 5번. 네덜란드에게만 개인 제한적으로 교류 허용한, 바로 이 얘기는 일본 에도 막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네덜란드인들이 이 지도 가지고 일본까지 나가사키까지 왕래한 것도 아니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12분 5번 선지가 그렇죠. 네덜란드인들이 이 지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지도가 중국인들에게 끼친 영향이니까 이 5번 선지는 네덜란드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에 관한 선지라서 이 지도 문항 중국인들에게 끼친 영향과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13번. 일본 역사로 들어봤습니다. 자, 12세기 이후라고 하니까 1100 몇 년이죠. 바로 결국 무사들이 쭉 정권을 수립해서 대대로 세습을 하는 막부 시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기억. 명나라하고 조공 책봉 관계 맺었는데 바로 명나라가 있은 시기와 같이 가는 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부터 수립이 되었고, 명나라는요 1368년에 주원장이 세웠습니다. 네, 거의 무로마치 막부가 명나라 시대 때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몽골 고려 연합군 침이 막았는데 이때는 또 가마쿠라 막부죠. 자, 몽골 고려 연합군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일본 침략하라고 했을 때가 바로 1271년하고 1284년이죠. 1274년하고 1281년. 하여튼 13세기 후반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 가마쿠라 막부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마쿠라라고 하는 명칭이요. 좀 도쿄하고 좀 가까운 지금의 시골 마을인데, 특히 슬램덩크가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슬램덩크에 나오는 기찻길역이나 그런 거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마쿠라에 최근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다고 그러죠. 바로 거기 나오는 가마쿠라입니다. 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거, 바로 이 얘기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고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은 바로 1592년이죠. 네, 일단 여기는 전국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 다 끝났던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 나가사키 개방해서 네덜란드 상인 교육 허용, 바로 이건 에도 막부죠. 특히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이후에 1603년부터고요. 하여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끝난 후에 에도 막부, 그것만 딱 흐름만 알더라도 쉽게 순서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마쿠라, 무로마치, 전국시대 통일, 에도 막부니까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네, 바로 14번, 15번 문제. 여기 막부 순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가마쿠라, 나, 무로마치, 다 전국시대, 라, 조선 침략, 즉 이땐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마, 에도 막부입니다. 네, 자, 14번입니다. 다시기니까 다시가 전국시대입니다. 15세기 중반부터 거의 100년간. 자, 일단 무사중임 사회가 시작이 된 게 아니죠. 무사중임 사회가 시작이 된 거는 처음 가마쿠라 막부 때를
마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니은 다이묘들 세력 다툼 그렇습니다. 쇼군의 자리를 둘러싸고 다이묘들 간의 세력 다툼이 거의 100년간 벌어진 게 바로 전국시대가 되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국시대 통일했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수립한 사람이고요. 에도 막부를 수립한 사람이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아까 계속 나오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리을 쇼군 계승 문제를 둘러싼 다툼으로 약 100여 년간 혼란기 지속. 바로 그것이 또 전국시대의 특징이 되겠죠. 네, 그럼 니은 리을이니까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갑니다. 네, 15번입니다. 네, 위 가마 중에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시기이자 난학 발달, 즉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서양의 학문들 난학, 그리고 존인 문화자, 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에도 막부 때 상인과 상공업자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산층을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상인과 상공업자들 중심으로 또 발달한 일종의 서민 문화 같은 건데 또 중산층 문화 그런 걸 가리켜서 존인 문화라고 한다고 했고요. 하여튼 난학, 존인 문화, 상긴코타이 제도 아까 말했지만 그 다이묘들 정기적으로 에도에 가서 쇼군 아련해야 되고 자제들 에도에 인질같이 머물게 하는 제도 다 이런 것들 다 에도 막부 시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에도 막부 시대 중요한 키워드 존인 문화, 난학, 상킨 코타이. 네, 그다음 16번 가겠습니다. 네, 바로 16번 문제가 바로 그 상킨 코타이 제도 문제네요. 지방의 다이묘에게 정기적으로 쇼군을 아련하게 하고 다이묘의 가족을 인질로 에도에 머물게 한 것이다. 에도는 지금 도쿄 쪽입니다. 바로 자 그거 설명 찾아보면 일단 기억 권력 투쟁이 심해지게 되었다. 이건 아니고 니은 천황이 형식적인 주의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건 물론 나중에 와서 나오겠지만 이제 천황이 형식적인 주의만 유지하게 된 것은 그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헌법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뭐 전쟁을 하지 않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그렇게 헌법이 바뀌고 그 천황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주의만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디귿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 통제하는 수단이 있고 당연하죠. 이렇게 아련하게 하고 인질로 머물게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앙과 지방 교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리을. 그러면 이 상킨 코타이 제도의 특징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갑니다. 네, 17번 다음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가부키 공연장 일종의 뭐 일본 전통 연극 같은 거, 그다음에 우키요에 그 색깔 있는 목판화인데요. 하여튼 요거 역시 이런 가부키 우키요 이런 거 나오면 역시 에도 막부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일본 선지 에도 막부 있네요. 그리고 2번 서양 학문인 난학이 유행했다. 이것도 맞고요.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들여온 서양 학문들. 3번 3번이 답이게 되겠습니다.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가 제작되었다는데요. 자,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가 제작된 시기는 9세기 때죠. 앞에 큰 단어 했습니다. 네, 바로 헤이안 시대 때의 헤이안 시대 때 일본 고유 문화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자를 본따서 또 일본 독자적인 문자 가나가 제작되었고요. 근데 요게 또 헷갈리고 쉬운 게 일단 18세기 후반 들어와서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때에도 일본 고유의 문화를 또 좀 탐구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국학이라고 하는데요. 국학. 네, 국학. 18세기 후반 일본 고유의 또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전통을 연구한 학문 보고 국학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그 헤이안 시대 때 역시 일본 고유 문화를 또 강조하는 국풍 이런 용어하고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본 고유 문화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 그리고 에도 시대 18세기 후반 때는 국학 이렇게 용어를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거네요. 5번 선지 이렇게 일본 고유의 문화를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역시 통신사 통해 가지고 조선 문물 받아들였다. 이것도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에서 보낸 사절단 이름 통신사라고 했습니다. 네, 18번 갑니다. 네, 18번 빈칸체육인데요. 에도 막부 시기에는 농업의 발전과 함께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 이렇게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 존인이죠. 존인. 그리고 에도 막부는 해외 무역을 통제하였지만 나가사키 개방해서 어느 나라 상인의 교역 허락하겠다. 네덜란드. 그러니까 존인하고 네덜란드 계속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이제 고난도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좀 고난도로 가게 되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단 나가사키에서 맨 처음 그 교역을 하게 된 한 나라 사람들이 네덜란드가 아니고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근데 포르투갈 상인들이 크리스토교를 전파하고 즉 에도 막부가 싫어하는 크리스토교를 전파하고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일단 포르투갈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추방당한 이후에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은 포르투갈도 이렇게 에도 막부 시대 때 일단 전반기이긴 하지만 교육을 한 것은 맞는데 하여튼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는 포르투갈 얘기는 안 나오고 네덜란드만 나와 있으니까 답은 네덜란드가 있는 3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난도 19번 보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자, 명청시대 공통점 찾는 겁니다. 공통점. 자, 기억. 서민문화 발달했다. 이것도 당연히 맞고요. 니은. 신사가 향촌을 지배했다. 이것도 명나라, 청나라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을인데요. 아, 디귿. 자, 농민 반란으로 멸망한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청나라는요, 나중에, 뒤에 단어는 나오지만 좀 복잡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2학기 때 뒤에 단어 보시거나 아니면 또 고등학교 저희 채널에 동아시아사 영상 같이 보시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 반란으로 멸망한 나라는 명나라한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 변발과 호복 착용을 했다. 이거는 또 청나라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고 특히 한족에 대한 강경책이죠. 네, 그러니까 답은 바로 서민문화하고 신사층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갑니다. 자, 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 왕조의 최대 영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국경선, 점선보다 이 녹색 실선이 훨씬 넓죠. 바로 지금 현재 중국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44년 베이징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희제 때의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영토 경계대에서 정한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바로 네르친스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왕조는 청나라 때가 되겠죠. 청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청나라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1번, 몽골 제일주의 주장한 내세운 바로 원나라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각국의 소중한족이 퍼졌죠. 그렇죠. 더 이상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망하니까 또 조선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중화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나라들을 보고 소중하라고 했습니다. 3번, 이자성이 이끈 농민군한테 멸망한 나라는 명나라고요. 4번, 활발 인쇄술, 화약, 나침반 등 발명까지 된 거는 송나라 때죠. 앞단원에서 했습니다. 5번, 정화의 항해로 아프리카 동해안 진출, 이건 명나라 때, 영락제 때가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자, 역시 명나라 최대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막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서 누구의 항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지도에 표시된 가 항해에서 함대를 이끈 인물 바로 정화죠. 정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락제가 보낸 정화. 그리고 위 항해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나타난 변화, 바로 뭐 조공 책봉 관계, 또 뭐 그런 질서들, 그런 걸 다 맞추어 쓰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나라가 여러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조공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네, 에도 막부 시대의 다음 문화가 형성된 배경입니다. 이 그림 아까 봤었죠? 바로 17번에 나왔던 가부키 공연장입니다. 네, 17번에 나왔던 가부키 공연장인데, 자, 그런 문화가 형성된 배경입니다. 결국 이때 이런 문화 보고 또 존인 문화라는 용어를 썼다고 했는데요. 자, 답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존인이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바로 그런 문화를 가리켜서 존인 문화로 한다고 그랬죠.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제도, 자, 그 제도 목적입니다. 목적도 같이 써야 되네요. 에도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쇼군을 아련하게 하고 그 가족은 에도의 인주를 머무르겠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산킨 코타이 제도고요. 산킨 코타이 제도. 자, 그리고 거꾸로 이 산킨 코타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목적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묘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여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집권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서유럽의 봉건 제도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는 주군들이 영주들이 하는 일에 별로 간섭을 거의 하지 않죠. 근데 이렇게 에도 막부 시대의 봉건 제도는 서유럽의 주군에 해당하는 쇼군이 이렇게 영주에 해당하는 다이묘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봉건 체제이긴 한데 지방 분권적 봉건 체제가 아니고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